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오늘도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루 사용량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한두 시간? 아, 저 그러세요? 적게 쓰는 편이니까요. 네네. 한 조사에 따르면요, 스마트폰 하루 사용량이 평균 5시간 이상이라고 합니다. 웬만한 건 뭐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더 많이 사용하는데 오래 쓰고 나면은 목이 좀 뻐근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과도한 스마트 기기 사용은 목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목 디스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리미리 좀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주 새나리병원 김중권 원장과 함께 목 디스크의 다양한 증상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현대인의 고질병이라 불리는 목 디스크, 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생활 습관이 변화하면서 20, 30대 목 디스크 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방치할수록 악화되기 때문에 초기 치료가 중요한데요. 신경외과 전문의 김중권 원장과 함께 목 디스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목 디스크인데 네. 그 주변에 보면은 손저림 증상을 경험하는 네, 네.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목 디스크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저림 증상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신가요? 일단 뭐 손에 이상이 있나 일단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래요. 물론 손에 이상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네. 이와 같은 질환 때문에 나타날 수가 있고 대개의 경우는 혈액순환 문제라고 예, 생각하지 맞습니다.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손떨림 뭐 맞습니다. 이런 거요. 혈액순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목 디스크에 의한 신경 자극도 손저림 증상이 초래되기 때문에 손저림이 있었을 때는 좀 더 다각적인 어떤 검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네. 저는 그 목 디스크가 손저림을 유발한다는 데는 빨리 이제 연관이 잘 안 지어지는데 그래요. 원인이 있겠죠. 목하고 손이 너무 멀어서요. 예, 그렇지. 그래요. 일단 모형을 두고 한번 제가 설명을 일단 좀 드려볼게요. 네, 디스크라는 구조물이라는 건 뭐냐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약간 좀 색깔이 조금 어둡게 보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요 있는 구조물을 디스크라는 구조물이라고 그래요. 이 디스크라는 구조물은 뼈와 뼈 사이에 완충작용하는 쿠션 역할을 하고 경추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라든가 생활 패턴이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목에 긴장감이 커지겠죠. 그랬을 때는 디스크 자체도 계속해서 자극이 되다 보면 이게 뒤로 밀려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돼요. 그 신경이 결국은 어깨나 팔, 손까지 내려오는 신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저림 증상이 초래되는 겁니다. 네. 네.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나한테 그 손저림 증상이 있을 때 이게 디스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인지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요.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손목 터널 증후군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손목을 많이 쓰시는 특히 중년 여성분들한테 주부들한테 많이 나타나는데 손목을 많이 쓰다 보면 이 아래 손목 아래에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이 신경이 지나가게 되면 손이 5개가 다 저린 게 아니라 새끼손가락을 제외하고 첫 번째 요렇게가 저려온 증상이 나타나게 될 수가 있어요. 또 때로는 컴퓨터 작업 많이 하시거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4번째와 5번째 손가락이 저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척골신경이 자극이 돼서 나타난 증상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설명 주신 것은 손목이 원인이어서 손저림이 그렇죠. 오는 현상이고 그러면 목 디스크 때문에 오는 손저림 현상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목 디스크는 어느 부위에 어떤 신경이 눌리냐에 따라 임상 증상이 달라요. 자, 5개 손가락을 이렇게 펴보면은 네.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이 저리시는 경우는 5번, 6번 디스크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저린 증상이 나타나고 그 아래 6번, 7번 디스크가 신경을 눌릴 경우에는 가운데 손가락 중심으로 손이 저려와요. 그 아래 신경이 눌리게 되면 4번째, 5번째 손가락이 저려오죠. 그 손가락 증상이 어떻게 저려오냐에 따라 어느 신경이 어떻게 눌리는지를 구분할 수는 있어요. 예측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측이 가능하다고 해서 진단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증상이 초래됐을 때는
조금 심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빨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손저림 증상도 네, 네. 목 디스크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목 디스크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네, 네, 것처럼 네. 우리가 좀 혼동할 수 있는 다른 증상이 있을까요? 네. 그래요. 어떻게 목 디스크가 있으면 대부분이 생각하시는 분이 어떤 생각하냐면 목이 많이 아플 거라는 네. 생각을 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오히려 팔로 가는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어깨나 팔이 많이 불편해 버리는 거죠. 목 디스크는 초기에는 단순하게 목 뒤가 뻐근하다, 날개 축지가 뻐근하다 이런 증상을 보여요. 되게 그런 경우에는 그 두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두통도 초래될 수가 있고. 하지만 그게 증상이 심해져 버리면 어깨나 팔 증상이 오히려 심해져 버리기 때문에 어깨 팔 아픔이 무슨 생각하신가요? 50견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어깨 질환과의 감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죠. 네. 그러면은 이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목 디스크하고 어깨 질환 구분을 해야 또. 네네네. 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주로 어깨를 중심으로 주로 뒤쪽이나 옆쪽이 불편하다는 느낌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어깨 자체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어깨의 앞쪽이나 옆쪽이 불편하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깨 아프신 분들은 어떠시냐면 이렇게 눌러요. 어깨 아파. 어깨 아파. 그런데 목 디스크 환자분들은 조금 더 뒤로 가죠. 어깨 아파. 어깨 아파. 물론 그 자체만 가지고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약간 아파하는 통증의 양상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팔을 올렸을 때의 양상, 움직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깨가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깨를 올리거나 뒤로 젖혔을 때 통증이 많이 초래되십니다. 목 디스크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팔을 올리면 조금 편하세요. 그러다 보니 팔을 좀 더 자연스럽게 올리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때로는 어깨를 이렇게 돌리시면서 나는 어깨는 잘 돌아가는데 어깨가 아파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양상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다. 그거로 구분할 수는 있다라고 우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목 디스크가 원인인 경우에는 팔을 올리면 왜 통증이 좀 완화되는 건가요? 신경을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빨랫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팔을 내렸을 때는 이 신경이 이렇게 신전이 됩니다. 탱탱해지는 거죠. 네. 신전이 된다는 거는 긴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디스크 양에도 그 긴장이 커지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지는 거고 팔을 올리게 되면 신경이 조금은 느슨해지죠. 네. 여유와 공간이 생기다 보니 그나마 조금 전혀 안 아프지는 않지만 그나마 덜 불편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네. 네. 그 많은 분들이 그 손저림이나 어깨 통증 원인이 이제 목 디스크일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은 아마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지금 네네네네.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네네네. 더욱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치료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과정이 어떻습니까? 자, 모니터에서 보시는 것 같이 단계별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약물 치료나 도수 치료를 실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치료를 받아봤을 거예요. 신경 치료, 신경 차단술이라고 해서 주사해법을 실시를 하게 되고 이런 치료에도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술 전문 치료로 고주파 수액 성형술이나 신경 성형술을 실시하게 되고 이런 치료에도 호전이 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수술까지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별 치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술은 많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요. 그렇죠. 비수술 네. 치료에 관심을 많이들 가지실 네, 것 네, 같은데 네. 먼저 비수술 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신경 치료, 신경 차단술 때로는 신경 차단술이라는 어감 때문에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나라는 그런 오해를 하시게 돼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신경이 계속 자극이 되면 어때요? 신경도 염증 반응이 생겨 붓게 됩니다. 네. 신경치료라는 거는 신경에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게 하는 그런 주사해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신경치료 후에도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인 비술치료, 비술 전문 치료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화면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자극을 주게 되면은 지금처럼 바늘이 들어가서 카테터 레이저로 열을 녹여줌으로 인해서 디스크 압력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디스크 열을 녹이다 보니까 그 압력을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디스크의 어떤 자극을 줄여주는 거죠. 말랑말랑한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런 고주파 수액 성형술이 상당히 효과가 크다는 거죠.
쉽게 말해 비술 치료를 정리를 해드리자면 신경 치료라는 거는 이게 신경이고 예를 들어 이렇게 디스크라는 구조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신경 치료는 상처받은 신경에 약을 발라주는 그런 개념이고 고주파 수액성형술 같은 경우는 튀어져 나온 디스크에 직접한다. 조금의 타겟 포인트라든가 치료 방향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될까요? 이제 수술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이런 충분한 좀 전에 소개했던 거를 충분하게 치료했음에도 호전이 되지 않았을 경우라든가 마비 증상이 있었을 때는 불가피하게 수술이 필요합니다. 마비 증상이라면 대부분 환자분 많이 겁이 나서 하시는데 전신마비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팔을 올리기가 힘드신다든가 제가 이렇게 펜이 있는데 쥐는 힘, 악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펜을 좀 떨쳐요. 커비를 떨친다든가 그리고 물건을 들려고 하는데 이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쪽 힘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증상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디스크가 많이 심하게 된 그런 상태. 이게 지금 마비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까지 됐을 때는 정말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인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네. 수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되게 목 수술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목을 기준으로 해서 앞쪽 뭐 쉬워요. 앞으로 하니까 전방 접근법, 뒤로 하니까 후방 접근법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전방 수술법에서는 유압술이라 해서 케이지를 집어넣는 유압술이 있는가 하면 인공 디스크 삽입술이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전통적인 유압술은 화면을 통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유압술 같은 경우는 목 앞쪽으로 수술이 진행되게 됩니다. 목 앞쪽으로 진행하다 보니 아무래도 중요 구조물들을 조심해야죠. 저기가 지금 빨갛게 이렇게 되잖아요. 네. 저 녀석이 신경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어깨나 팔 증상, 손저림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겁니다. 근데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저기 튀어져 나온 디스크 자체를 제거를 해줘야지만, 즉 신경 압박을 풀어줘야지만 호전이 되죠.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디스크 자체를 죄송합니다. 디스크 자체를 그 부위만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제거를 해요. 네. 지금 보시면 디스크 아까 빨갛게 신경작을 했던 그 부분만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제거를 떼어버리네요. 그쵸. 네. 제거를 하겠다니 이게 의미가 큰 거죠. 제거를 해버리기 때문에 재발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드릴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중요 구조물들을 다 제거하고 난 후에는 케이지를 통해서 자가뼈 내지는 인공뼈를 집어넣어서 그 안에 삽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공 디스크 삽입술을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 디스크는 왠지 안에 있는 구조물 자체가 조금 달라 보이죠? 네. 처음에는 그래 플라스틱 같은 케이지인데 이건 조금 메탈 성분인데 움직임이 자유로운 패턴에 집어넣어서 이와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움직임이 좀 더 자연스러운 패턴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구가 다르기 때문에 수술 방법이 다르다 그러진 않아요. 물론 섬세한 디테일한 면이 조금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수술법은 거의 비슷하다. 단지 마감을 무엇으로 하느냐 그 차이다라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압술하고 인공 디스크 지환술 네. 두 가지 각각의 그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또 특징이 네. 있을 것 같은데도. 모든 이제 수술이 장점만 다 있고 단점이 없으면 정말 좋겠는데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추 유압술은 가장 확실한 오래되고 정통된 수술 방법입니다. 모든 퇴행성 변화가 있어도 가능하죠. 하지만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긴다든가 인접 부위에 디스크 질환 자체가 좀 더 빨리 진행한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 보조기 착용이 한 2개월 정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조금의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인공 디스크 치환술 같은 경우는 디스크를 완전히 제거하고 난 후에 인공 디스크를 삽입을 하게 되는데 인공 디스크의 최고의 장점은 운동 범위에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다 보니 인접 부위의 디스크 퇴행이나 이런 부분은 있질 않죠. 보조기 착용도 간단한 보조기 착용을 일주일 정도 착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간편합니다. 하지만 척추에 불안정증이 있거나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움직임이 자유롭다 보니까 이탈이 되는 경우도 있죠. 저게 네. 빠질 수도 있나요? 그렇죠. 이게 흔하지는 않지만 나타날 수가 있다.
병을 어떻게 보면 키워넣어서 어렵게 수술하는 것보다는 뭐 보조기 착용이나 이런 걸 간단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 시행을 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경추 유압술 같은 경우에는 그 움직임에 제한이 좀 있다고 하셨고, 네네네. 그다음에 인공 디스크 치환술에는 제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건가요? 지금 보시면은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하신 겁니다. 네. 인공 디스크 치환술 했을 때 고개를 숙였거나 뒤로 젖혔을 때 옆으로 휘었을 때도 크게 문제가 초래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압술을 시행을 했을 경우에 그 약간 노란색 빛 위에 조금 빨간색으로 저희들이 표시를 네. 해도 오른쪽 삼진이에요. 표시 혹시 보이신가요? 네, 네. 움직임이 제한이 생기다 보니까 그 인접 부위 위쪽과 아래쪽에 계속해서 자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인접 부위에 퇴행성 변화도 생기고 움직임 자체도 눈에 띄게 엄청난 큰 차이다는 아니지만 조금의 차이. 그래서 그 초록빛과 노란빛을 저희들이 비교를 해서 보여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움직임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인공 디스크가 아무래도 움직임이나 이런 걸 좀 더 자유스러워진 상태. 그러니까 유압술 같은 경우는 위아랫배를 하나로 붙여버리기 때문에 유압을 하기 때문에 움직임에 조금의 제한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수술 부위가 목이다 보니까 네네네. 환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긴장하고 그럴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수술 후에 좀 주의할 점이 그래서 많을 것 같은데. 수술을 막 진행하고 난 후에는 아무래도 목 앞쪽으로 수술이 들어가거든요. 목을 기도와 식도를 옆으로 제치고 수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식을 삼키거나 이랬을 때 약간의 이물감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관여하는 신경이 자극이 돼, 압박이 돼요. 압박이 되다 보면 약간 신목소리나 이와 같은 패턴이 나타날 수가 있죠. 네. 그런 부분 대부분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문제는 유압술 후에 정말 주의하실 게 있어요. 보조기 착용. 이 보조기는 이제 완전히 속고같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풀었다 찼다를 할 수가 있는 패턴인데 근데 경추 보조기는 경추 수술하신 분 한 10분하고 얘기를 해드려보면 보조기 차나 안 차나 느낌이 비슷해요. 이게 더 심해진다 그런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임의대로 보조기를 풀어버려가지고 나 몸만 가운데로 이렇게 있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결국은 목에 유압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숙여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추후에 목 뒤쪽으로 통증이 초래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조기 착용이나 이런 것도 또 전문의가 말했던 어떤 주의사항은 좀 더 주의를 하는 것이 큰맘 먹고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더 잘 쓰기 위해서는 그런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목 디스크 초기 증상이 있거나 뭐 예방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운동이 좋을까요? 목 디스크임에도 불구하고 등 운동을 좀 많이 하라는 말씀을 드려요. 등이라는 거는 우리가 목에 등 근육도 있고 견갑골 근육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근육들이 잡아주기 때문에 목에 이렇게 C자형 커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되다 보면 그 근육이 약화가 되겠죠. 그래서 등 근육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운동법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자신에 맞는 상태에 따른 운동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나왔으니까요. 네. 몇 가지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운동법이요? 네네네. 되게 경장근이라고 있어요. 경장근이란 건 뭐냐면 목뼈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이 앞쪽을 받쳐주는 근육, 상당히 긴 근육이거든요. 경장근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턱을 잡은 상태에서 목을 뒤로 완전히 뒤로 젖히시는 겁니다. 한 15초 정도 젖히게 되면 뒤쪽 이 근육이 신전이 되면서 뒤쪽에 있는 구조물 자체가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한 15초 정도 반복적인 그런 스트레칭을 하기를 권유하시고요. 여러분들 많이 잘 하시죠? 시청자분들도 의자를 이렇게 놓고 한쪽을 잡고 한쪽을 이 귀가 만약에 어깨 쪽으로 이렇게 닿는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상승목은 스트레칭이에요. 여러분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이 자체가 코가 겨드랑이 쪽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이랬을 때는 어때요? 약간 위쪽보다는 좀 더 날개 쪽이 더 풀어진다는 느낌이 들 거고 이게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좀 더 가운데 쪽으로 풀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실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꼭 이래요. 끝.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오른쪽이 아프다 하면 꼭 이래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아유, 좀 맞습니다. 금방.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스트레칭은 천천히 하는 거예요. 빨리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스트레칭은 한쪽만 하는 게 스트레칭이 아니에요. 여기 아프니까 꼭 여기만 계속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양쪽으로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셔야 되고 꼭 천천히. 그다음에 본인의 몸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부분 소리에 대부분 민감하세요. 뚝뚝 소리 나. 이거 디스크 아니야? 그게 아니죠. 우리 손 이렇게 전 소리가 잘 안 나요. 소리 잘 나네요. 네. 요거 이렇게 소리 난다고 해서 손관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경직됐다는 거죠. 목에 이렇게 소리 나거나 어떤 분들은 그 눈 밟으면 사각사각사각 이런 소리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경직돼 있다. 근데 결국은 그만큼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소리에 그렇게까지 민감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목 통증이나 디스크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뭐든지 초기에 치료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목 디스크 초기 증상이 어떤가요? 목에서 어깨 위쪽만 좀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대부분 담에 걸렸다는 생각, 근육통이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증상이 심했을 때도 정밀 검사를 하지만 증상이 애매하지만 왔다 갔다 심했다 완화됐다를 반복하는 게 한 달 이상 되신다라고 하면 우리 몸에서 벌써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신호만 제대로 캐치를 하면 초기에 단계별 치료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초기 치료가 아무래도 환자분도 고통도 덜 받고 경제적 손실도 덜 할 것이고 환자분들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증상이 완화가 될 수가 있죠. 그 타이밍을 항상 놓치지 않았으면 꼭 목 디스크가 아니더라도 다른 질환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준권 원장과 함께 목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이 마르거나 눈이 뻑뻑해진 경험 아마 있으실 텐데요. 예. 네, 증상이 계속된다면 쇼그렌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쇼그렌 증후군 좀 생소하죠. 근데 침과 눈물의 분비가 적어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입과 눈뿐만이 아니라요, 몸 곳곳을 건조하게 해서 통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40대 이상 중년층에게 주로 나타난다고 그러죠. 입과 눈이 자주 건조하다면 꼭 병원을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또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목 디스크 알아봤고요. 관련해서 더 알고 싶거나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